쓰게 될 것. 최진영 소설집. 안온 출판사. 유진. 문자메시지 알림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다. 예전에 다녔던 미용실과 안경점에서 보낸 생일 축하 메시지였다.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초겨울의 쌀쌀한 바람이 금세 방을 식혔다. 간단히 씻고 청소하는 동안 몇몇 친구에게서 생일 축하 메시지가 왔다. 매번 기억해줘서 고맙다고 답장을 보냈다. 연말을 잘 보내자는 이른 인사도 덧붙였다. 황태와 미역 한 줌을 넣고 간단히 국을 끓여 먹었다. 해질 무렵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그날 써야 할 글을 썼다. 거의 어두웠을 즈음 컴퓨터를 끄고 스탠드를 켰다. 옷장에서 스웨터와 조끼와 점퍼를 꺼내 입은 뒤 겨울 외투를 들고 집을 나섰다. 세탁소에 외투를 맡기고 나오는 길에 전화를 받았다. 국민은 내 생일마다 전화를 했다. 생일이 아닌 날에 연락한 적은 없었고 내가 먼저 공미에게 연락한 적도 없었다. 내가 연락을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하면 공미는 뭘 그런 말을 해. 내가 널 모르는 것도 아니고 라고 대답했다. 나는 공미의 생일이 8월의 어느 날이라고만 알고 있었다. 우리는 21살에 만나 거의 2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사이였다. 이제와 근데 내 생일이 언제지? 라고 물을 수는 없었다. 공미와 통화를 하며 집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1년에 한 번 주고받는 연락은 매번 1시간 넘게 이어졌다. 산책 중에 통화를 끝내고 집에서는 조용히 있고 싶었다. 공미는 아이와 남편 이야기를 했다. 새로 시작한 일에 대해서도 말했다. 내가 공미에게 전할 수 있는 안부는 나에 대한 것뿐이었다. 통화가 거의 끝날 무렵 공미가 물었다. 근데 너 기억해? 다음 말을 기다렸다. 유진 언니 있잖아. 잠깐 공미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기억 안 나? 옛날에 우리 같이 알바할 때 매니저 언니. 오랜 시간 밀폐되었던 병의 뚜껑을 비틀어 열면 냄새가 훅 끼치는 것처럼 그 시절의 향기가 먼저 떠올랐다. 유진 언니의 향기, 랑콤 오위. 알지, 그럼 당연히 알지. 나는 약간 주저하며 덧붙였다. 어떻게 그 언니를 잊어. 하지만 거의 잊고 살았다. 30대를 지나며 유진 언니를 떠올린 적은 아마도 없었을 것이다. 공미는 지난 가을 유진 언니 장례식에 다녀왔다고 했다. 찬란한 햇살과 생생한 단풍 때문에 자꾸 눈이 감기던 날이었다고. 드문드문 연락할 때도 아픈 내색을 안 해서 나도 전혀 몰랐거든. 근데 언니라면 그럴만하다는 생각도 들어. 언니는 웃으면서 갔대. 아니, 언니가 결혼식은 안 했는데 배우자는 있거든. 배우자가 장례식을 다 챙겼어. 되게 차분하고 속 깊은 사람 같았어. 조촐했지만 분위기가 좋았거든. 음악도 나오고 장례식 같지 않았어. 언니가 그러길 원했대. 너 기억해? 사장님 아들 있잖아. 그래, 우리가 거북이라고 부르던 그 꼬맹이가 어른이 되어서. 근데 넌 언니랑 계속 연락을 했구나. 나는 그렇게 중얼거렸다. 질문처럼, 깨달음처럼. 가끔 했지. 언니가 늘 반갑게 받아줬어. 너처럼.
잠깐 숨을 들이마셨다. 나의 죄책감을 공미가 눈치채지 않길 바라면서. 근데 그동안 나한테는 왜 언니 얘기를 하지 않았어? 라고 물어보지도 못했다. 그날 밤 불을 끄고 이불을 덮은 채로 상상했다. 공미가 누군가에게 나의 부고를 전하는 상황을. 너 기억나? 라는 말과 함께 전해질 나의 마지막 안부. 부고를 듣고도 나를 전혀 기억 못하는 사람을 상상하다가 잠들었고 아주 오랜만에 학교 옥상 꿈을 꾸었다. 그 다음 날부터 매일 유진 언니를 생각했다. 강한 바람이 불어 가림막이 벗겨진 것처럼 가림막 안에 놓여있던 온갖 잡동사니가 바람에 휩쓸려 이리로 저리로 굴러다니는 것처럼 따로따로 굴러다녀 그전엔 보지 못하던 부분이 더 잘 눈에 띄는 것처럼 유진 언니와 함께한 그 시절의 기억은 연속성 없이 개별적으로 세세하게 떠올랐다. 머리를 감다가 설거지를 하다가 책장에 책을 꽂다가 빨래를 개키다가 어두운 방에서 불을 켜기 직전에 문득 생각했다. 그러던 중에 오빠의 전화를 받았다. 뒤늦은 생일 축하에 이어 부탁이 있다고 했다. 괜찮다면 이날을 겨울방학 동안 보살펴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대입원서를 쓰던 시기에 나는 무기력에 빠져 있었다. 여러 대학의 커트라인을 살피고 원서를 넣고 논술과 면접을 치르는 과정을 다 해낼 의욕이 없었다. 나는 내 인생에 관심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고 그런 것에 심드렁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으나 사실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별 관심이 없었다. 당시에는 특차 제도가 있었다. 나는 나의 수능 점수로 합격 가능한 대학에 원서를 넣었고 크리스마스 전에 합격 소식을 들었다. 그 겨울 친구들은 바빴다. 여러 도시의 이러저러한 대학을 찾아다니며 논술과 면접을 치르는 동시에 운전면허증과 컴퓨터 자격증을 땄다. 파마와 염색을 했으며 다이어트를 시작했다. 쌍꺼풀이 없는 아이들은 실핀에 풀을 묻혀 눈두덩에 바르거나 테이프를 붙여서 쌍꺼풀을 만들었다. 화장품과 옷을 보러 다녔고 귀를 뚫었다. 오후에 만나 커피를 마시고 밤에 만나 술을 마셨다. 벼르다가 고백하거나 충동적으로 고백했다. 그러고 또 무엇을 했을까? 나는 거의 동네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부모님은 맞벌이였고 오빠는 입대했기에 낮에는 집에 혼자 있을 수 있었다. 나는 늦게 일어나 대충 밥을 먹었다. 비디오 대여점에서 옛날 영화 두어 편을 빌려와 봤다. 부모님이 돌아오는 저녁부터 부모님이 잠드는 밤까지 내 방에서 나가지 않았다. 밤이 깊어 거실이 조용해지면 주방으로 나가 뜨거운 우유에 믹스커피 2봉지를 타서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달고 느끼한 커피를 마시며 라디오를 듣고 낙서를 했다. 어둡고 비관적이고 끈적끈적하다가 끝내 횃불처럼 타오르는 낙서였다. 우울감과 무기력은 내 몸을 통째로 받아들이는 안락한 소파였다. 우울감은 팔이 여럿인 시바신처럼 쉬지 않고 나를 쓰다듬었다. 나는 매일 파괴되었으나 창조되었고 창조된 나는 파괴되기 전에 나와 다르지 않았다. 무의미하다는 생각뿐이었다. 기나긴 겨울이었다. 낯선 도시에서 20살을 시작했다. 기숙사는 2인 1실이었고 나는 동급생과 같은 방을 썼다. 아침에 일어나면 잘 잤느냐 묻고 저녁에 만나면 잘 지냈느냐고 묻는 만큼만 우리는 친했다. 필수 교양 수업을 듣는 사람들을 일주일에 2번 같은 강의실에서 만났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나를 제외한 사람들은 서로 친해 보였다. 입학 전 OT에서 만나 친해진 사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
나는 내 주위에 앉은 사람들의 이름을 몇 차례 듣고도 잘 외우지 못했다. 정말 미안한데 내 이름이 뭐였더라 라고 물어보지도 못했다. 그중 한 사람이 무슨 말을 하다가 갑자기 정색하며 너희 우리 G.O.D 오빠들이 짱인 거 알지? 라고 당당하게 물었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하다. 그때 나는 약간 놀라서 그걸 내가 어떻게 알지? 라고 되물을 뻔했다. 머지않아 내 또래 서울 사람들은 말의 앞이나 뒤에 습관처럼 알지? 라는 말을 붙인다는 것을 알아챘다. 나는 혼자 수업을 듣고 밥을 먹었다. 공강 시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다. 애매하게 아는 사람을 불쑥 마주치는 순간이 잦아지자 도서관이라는 장소도 불편해졌다. 학교 곳곳을 돌아다니다가 혼자 있기에 가장 좋은 장소, 대강의동 옥상을 찾아냈다. 옥상 구석자리에 학교 신문지를 깔고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읽거나 김밥을 먹었다. 시험 기간이 다가오자 다들 한글 프로그램이나 워드 프로그램으로 리포트를 썼다. 난 컴퓨터가 없었다. 교내 공용 컴퓨터실은 늘 붐볐고 사용 시간에 제한이 있었다. 나는 A4 용지에 색색의 볼펜으로 리포트를 써서 냈다. 여름방학은 고향에서 보냈다. 이따금 중고등학교 친구를 만났다. 친구는 동아리, MT, 과 선배, 복학생, 미팅, 연애, 학회, 아르바이트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누구누구는 이제 눈썹도 잘 그리고 정말 어른이 되었다고 말했다. 나는 할 수 있는 말이 없었다. 이 학기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날이 추워질수록 대강의동 옥상에 머무르기가 힘들어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 끄트머리로 자리를 옮겼다. 그곳에는 녹색과 회색 계열의 청소도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청소도구를 등지고 앉아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을 거의 다 읽었다. 겨울방학이 시작되기 전에 다음에 기숙사 추첨이 있었다. 내가 뽑은 종이에는 X 표시가 그려져 있었다. 아쉬운 마음은 조금도 들지 않았다. 2학년 개강을 앞두고 고향 친구와 돈을 합쳐 자취방을 얻었다. 친구는 자취방에 책장과 책상과 컴퓨터와 옷장과 텔레비전과 냉장고와 밥솥과 기타 등등을 들여놓았다. 내 짐은 이불과 옷과 책 몇 권뿐이었다. 같이 방을 얻었지만 살림의 규모로 봤을 때는 내가 그 친구에게 얹혀 사는 것만 같았다. 개강을 하고 다시금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 끄트머리에 앉아 김밥을 먹으면서 고향 친구들이 지난 1년 동안 해냈다는 것들을 떠올렸다. 그 중에서 내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르바이트뿐이었다. 무기력의 잔잔한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정신을 차리기 위해 도스토예프스키의 인물을 생각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인물도 생각했다. 나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인물에게 훨씬 매료되었지만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았다. 하루키의 인물처럼 살고 싶었다. 수업이 끝난 뒤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며 상가를 둘러봤다.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전단지가 곳곳에 붙어 있었다. 제일 먼저 편의점에 들어갔다. 지금 사장님이 안 계시니 전화번호와 이름을 남기면 연락을 주겠다고 아르바이트생이 말했다. 프랜차이즈 제과점에도 들어가서 묻는 말에 답하고 연락처를 남겼다. 제과점에서 멀지 않은 분식집에도 들어갔다. 김밥을 말던 어른이 여기는 낮에 일할 사람을 구한다고 했다.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그가 심드렁한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학생, 여기 2층 레스토랑에서도 사람 구하던데 거기는 저녁에 일할 사람 구할 거야. 생각 있으면 한번 올라가 보든가. 2층으로 올라갔다. 입간판에 베네치아라고 적혀 있었다.
고향에도 베네치아라는 레스토랑이 있었다. 어쩐지 인천에도 원주에도 전주에도 있을 것만 같았다. 곱씹어 보니 일자리를 구하겠다고 들어간 곳은 전부 고향에서도 본 상호였다. 베네치아의 유리문을 밀었다. 문 위에 달린 종에서 쟁그랑쟁그랑 소리가 났다. 카운터에 서 있던 여자와 눈이 마주쳤다. 흰색 셔츠에 검은색 앞치마 차림이었다. 희고 검은 머리카락이 뒤섞여 있는 짧은 커트머리에 얇은 검정테 안경을 쓰고 있었다. 몸은 왜소하고 얼굴은 작았다. 그날 본 사람 중 무라카미 하루키의 인물에 가장 가까워 보였다. 나는 나의 용건을 말했다. 그는 나이와 신분과 사는 곳과 아르바이트 경험과 일할 수 있는 시간 등을 물으며 메모했다. 근데 전공은 뭐예요? 뭘 공부해요? 그날 처음 들은 질문이었다. 학교는 재밌어요? 다닐만 해요? 나는 애매하게 웃었다. 그는 대답을 듣지 않아도 내 사정을 알겠다는 표정으로 내 웃음을 받았다. 사장님이 전화해서 몇 가지 더 물어볼지도 몰라요. 사장님 있을 때 다시 와서 면접을 봐야 할 수도 있고요. 사장님들은 전부... 나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다가 말끝을 흐렸다. 그가 내 눈을 바라봤다. 없어서요. 오늘 다닌 곳마다 사장님은 없고. 나는 또 말끝을 흐리며 어깨를 조금 으쓱거렸다. 평소에는 거의 하지 않던 행동이었다. 그는 내 말을 늦게 알아듣고 짧게 웃었다. 우리 이름이 같아요. 그가 말했다. 근데 나는 이유진, 최유진 아니고. 나는 소리를 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가는 곳마다 내 이름을 알려줬지만 내게도 자기 이름을 알려준 사람은 베네치아의 이유진 뿐이었다. 난 넉넉한 보배라는 뜻인데. 나의 대답을 기다리는 것 같았다. 저는 생각하는 별이요. 농담이에요. 아름다운 별이에요. 하지만 나는 생각하는 별이고 싶었다. 별은 원래 아름다우니까. 이유진은 내 농담을 듣고 웃지 않았다.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다. 나는 머쓱해졌다. 베네치아에서 나온 뒤 더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아다니지 않았다. 어디서든 연락이 오지 않을까 생각했다. 아직 일자리를 구한 것도 아닌데 큰일을 해낸 기분이었다. 학교로 돌아가 매점에서 삼각김밥과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웠다. 도서관에서 밀란 쿤데라의 소설을 빌렸다. 집으로 가는 가장 먼 길을 골라 걸었다. 집 근처에 도착하고는 놀이터 그네에 앉아 CD 플레이어로 음악을 들으면서 유진이란 이름을 생각했다. 예전에도 이름이 같은 사람을 꽤 만났다. 나는 유진보다 최유진으로 불렸다. 작은 유진이라고 불린 적도 있다. 이름의 뜻을 물어본 사람은 처음이었다. 그동안 만난 유진들은 무슨 뜻이었을까? 우리도 서로를 인디언처럼 부르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아름다운 구슬, 동쪽의 빛, 지혜로운 돌, 무성한 열매, 찬란한 칼, 참된 마음, 넉넉한 보배. 핸드폰이 울렸다. 전화를 받았다. 베네치아라고 했다.